저는 오늘도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가 거실에서 친구들과 통화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자꾸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민수와 결혼한 지 30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착하고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집안의 가구처럼, 아니 가구만도 못한 존재처럼 취급했어요.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께는 매달 용돈을 드리면서 저한테는 1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손편지 한 장 없었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오면 저를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게 창피한 모양이었어요. 아들 민수는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힘들어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말만 반복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 청소, 식사 준비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쉴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조금만 쉬어도 눈치를 줬거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요? 그냥 식모 취급하면 돼요. 말 잘 들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면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어요. 언젠가는 이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올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 비밀은 바로 통장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 담긴 비밀 통장이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죠. 여보, 당신 앞으로 된 통장을 하나 만들어뒀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분이었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번 돈을 제 명의로 차곡차곡 저축해뒀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돈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며느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그 통장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저를 잘 대해준다면 그 돈을 아들에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점점 더 무시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약 사달라고 하면 돈 아깝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통장 잔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에 이자가 붙어서 점점 불어났어요. 이 정도면 아들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며느리는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용돈을 달라고 하면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듯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신세지고 사는지 모르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통장을 떠올렸어요. 내게는 2억 원이 있어. 너희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야. 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참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꿈에도 모를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언제 공개할지 고민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가장 충격받을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혹시 케이크라도 준비해 줄까?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까? 하지만 생일 당일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늦잠을 잤습니다. 아들은 일찍 출근했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저는 혼자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생일 파티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건 제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친구의 생일 파티였어요. 제 생일날 남의 생일 파티를 우리 집에서 한 거예요. 저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손님들한테 보이면 안 된다면서요. 제 생일인데 제가 방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제 귀를 찔렀어요. 케이크를 자르는 소리, 축하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축하를 받았었는데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야 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어요. 케이크 부스러기, 음료수 캔, 과자 봉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치워주세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제 생일날 남의 생일 파티 뒷정리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청소를 하면서 남은 케이크를 봤습니다. 한 조각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나타나 그것마저 막았습니다. 그건 내일 제가 먹을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모든 것을 밝힐 거예요. 며느리와 아들이 얼마나 후회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들었어요.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 요양원 보낼까? 생각 중이야. 집에 있으니까 눈에 거슬리잖아. 며느리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슬슬 얘기해 볼 거야. 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고. 돈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든다고요? 저는 옷 한 벌 사달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병원비도 제 노령연금으로 해결했습니다. 먹는 것도 남은 반찬으로 때웠어요. 무슨 돈이 많이 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요양원 보내면 우리 부부만 살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저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키운 집이고 남편과 추억이 담긴 집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 우리 거잖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며느리가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제 죽음을 바라다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시어머니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 며느리에게는 단일원도 주면 안 되겠구나. 제가 가진 2억 원은 절대 이 사람 손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밝힐 것인지, 언제 통장을 공개할 것인지요. 며느리와 아들이 가장 후회할 만한 타이밍을 찾아야 했어요. 아들 민수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쩌면 다 같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제 아들이 제게 요양원에 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도 나이 드셨잖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전문적인 케어라니요? 저는 아프지도 않았어요. 혼자 걷고, 혼자 밥 먹고,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며느리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거였어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싫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야, 너 기억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잖아. 너 학원비 벌려고.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기 싫은 모양이었어요. 대학 등록금도 엄마가 대출받아서 냈어. 너 졸업할 때까지 빚을 갚았단다.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엄마를 버리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요양원이 더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편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들의 눈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표정뿐이었어요. 그래. 알았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날 버리는구나. 그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어요. 통장이요. 그 통장을 보여주면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며느리가 요양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요양원에 가실 수 있어요.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길 그렇게 바라니? 며느리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요양원에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더 행복하실 거예요. 거짓말이 태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통장이 며느리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이 적힌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2억 1천만 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통장에 고정됐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돈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내 명의로 되어 있지. 3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원래는 민수한테 물려주려고 했어. 착한 며느리를 만나면 말이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넌 날 30년 동안 무시했지?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손을 빌며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요양원 가는 건 내가 결정할게.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쓸지도 내가 정해. 저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달려가서 속삭였어요. 아들의 표정도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어요. 민수야, 엄마 좀 봐.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며느리에게 뭔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통장 있으시다는 게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야.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2억 1천만 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많은 돈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너희가 날 잘 대해줬을 것 같니? 아니면 돈 때문에 잘해주는 척 했겠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넌 지난 30년 동안 엄마를 어떻게 대했니? 돌이켜봐.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참았어.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아플 때도 병원 안 데려가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야? 넌 이미 엄마를 버렸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빌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웃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도 출근 전에 제 방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편찮은 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평소엔 냉동식품만 데워주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녁엔 아들이 과일을 사왔습니다. 어머니가 귤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달고 맛있어요. 껍질까지 벗겨서요. 이게 진짜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옷을 새로 사왔습니다. 어머님, 이 옷 입으시면 예쁘실 것 같아요. 입어보세요. 30년 동안 옷 한 벌 안 사주던 사람이었죠. 주말엔 외식을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오랜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돈 때문이라는 걸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통장 때문에 잘해주는 거였습니다. 밤에 며느리와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계속 잘해드려야 해? 돈 받으려면. 며느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도 대답했습니다. 알아. 요양원 얘기는 당분간 꺼내지 말자. 어머니 기분 풀릴 때까지. 역시나였어요.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돈을 아들에게 줄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저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모르는 곳으로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큰 금액인데 어디 쓰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기부하려고요. 기부요? 직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가짜 효도를 하는 아들보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고 싶었어요. 일부는 자선단체에, 일부는 고아원에,
나머지는 양로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 집행되도록 유언장도 작성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거짓된 웃음이었어요. 그냥 산책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가방을 힐끔 쳐다봤어요.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통장 말인데요. 혹시 저한테 주실 생각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척했지만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궁금해?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요. 어머니 재산이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평생 모셔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빛만은 통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어머니 거잖아요. 아들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거예요. 나 죽으면 그 돈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당연히 민수 오빠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기부할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기부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불우한 아이들한테 줄 거야. 너희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 어머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져주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 원래는 너 주려고 했지. 착한 아들이었다면 말이야. 하지만 넌 30년 동안 엄마를 버렸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그 눈물도 가짜였어요. 너희가 지난 2주 동안 날 잘 대한 이유 알아? 돈 때문이잖아.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아들 행세하지 마. 넌 날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제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로를 탓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유언장은 작성됐고 변호사에게도 맡겼습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로 갈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매일 무릎 꿇고 울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이번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눈물도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요.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제 방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이런 대접도 못 받았을 거예요. 어느 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반성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야?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를 잃을까봐 무서워요. 돈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에요. 통장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전 그냥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저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반성했어요. 30년 동안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어머님처럼 모실게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처럼 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줘야 할까? 아니면 계획대로 기부해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가족을 용서하시오. 사람은 변할 수 있소. 남편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는 날 무시하지 마.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 그러면 이 돈도 너희한테 물려줄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아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언장을 다시 고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재산을 물려주기로요.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변했어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제 생일엔 케이크를 준비해줬습니다.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명절엔 친척들 앞에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기회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걸요. 통장은 그저 도구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거든요. 30년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을 계속 지켜볼 생각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